자, 이제 부동산 여기서부터는 조금 쉽고 시험에 나오는 데가 딱 눈에 보이니까 조금 빨리 하면서 이제 안 졸릴 거니까 첫 시간은 졸려서 그랬을 거고. 자, 부동산이 뭐냐 그랬네요. 페이지 수가 좀 틀리더라도 똑같을 겁니다. 25페이지. 자, 부동산이 뭐예요? 시험용으로 뭐예요? 첫 번째 줄에 있네요. 네? 토지와 이렇게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부동산이다 이 말이에요. 토지와 그 정착물. 근데 이렇게 쉽게 나오면 좋은데 여기서는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될 게 토지는 거기 첫 번째 줄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를 포함한다 그랬는데 책이 약간 틀렸네요. 자, 아까 지표면에서는 뭐예요? 지표면에서 우주의 중간까지를 지중공간, 지하공간이라고 그랬죠? 지중공간. 요거를 말하는 거고요. 지상은 공중공간이라고 그래요. 공중공간. 그래서 실제 정확히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 범위 내, 즉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이 말이에요. 여기 써졌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까지를 사적 공중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범위에 쫓긴다. 그래서 이거를 사적 지중공간. 그래서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자, 토지의 소유권은 당연히 구성물에도 미친다. 네 번째 줄에 있고, 그 다음. 그러나 광업법 제3조에 일거하는 미채굴 광물, 거기다 줄 곳이에요. 미채굴 광물은 국가 소유입니다. 개인 사적 소유가 아니고. 그거 가끔 시험에 잘 나와요. 일반 시험에서도.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1-2의 토지의 정착물, 나머지는 시간 없으면 뭐 한 번만 읽어보시든가 아니면 없으면 안 읽어봐도 됩니다. 토지의 정착물에 있어서 세 번째 줄 건물, 그 다음에 수목, 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은 다 알겠죠. 건물은 정착물이니까 다 알죠. 수목, 나무도 길해요. 응? 뿌리를 내린 나무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량, 다리를 말하는 거고, 돌담, 시골에 돌담길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도로의 포장, 이거는 영구적으로 정착됐을 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세요. 반면에 판잣집. 이 판잣집의 정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실은 판잣집은 영구적으로 정착이 안 됐다라고 보는가 봐요. 그래서 판잣집이라든가 가식의 수목, 가식이 뭐예요? 그냥 임시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임시로 심어놓은 거. 그 다음에 충분히 정착되어 있지 않는 그 다음에 줄 것이고 기계, 이런 거는 그 정착물에 해당 안 된다. 이렇게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자, 다음 중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 해당 안 되는 것 이렇게 설명했을 때 해당 안 되는 것 고르세요. 그래서 1번 아무 말이 없이 도로의 포장. 그건 부동산이에요 아니에요? 기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건물뿐만이 아니고 수목, 도로, 포장, 도로 그러니까 이런 것이 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돌담, 돌담도 영구적인 정착이 돼 있으면 그것도 부동산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알겠죠? 그런데 부동산이 안 되는 것은 판잣집이라든가 이런 거, 가식에 임시로 심어놓은 수목 이런 것들, 기계 이런 것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산과 부동산의 법률상의 차이 중에 여기서 부동산만 중요한 것 4가지만 알면 돼요. 공시 방법은 일단 등기입니다. 부동산. 그래서 표. 이 앞에 아가씨 표해 보시라고. 자,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뭐라고요? 등기. 동산이 당연히 점유죠. 가진 사람이 임자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 여기 앞에 있는 연필을 내가 가져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내 거인 거예요, 원래. 그죠? 너무 지나친 표현인가요? 이렇게 동산은 점유고요. 부동산은 등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권리변동의 효력. 제가 여기 설명한 것은 체크해 놓으세요. 옆에다가 공시방법 체크하시고 권리변동의 효력에다가 적게 하시고. 그래서 물권행위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공신력 거기
공신력이 없다. 자, 공신력이 없다 이 말은 조금 이따가 또 나옵니다만 여기 나왔으니까 이제 답답하시니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할게요. 여기 앞에 분이 여기 학원 빌딩 소유자로 등기부등본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분에 믿고 갑이라고 그럽시다. 갑순이가 나와가지고 등기부등본에 보니까 갑순이로 딱 돼 있어요.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도. 이걸 제가 믿고 양현식이가 믿고 이 사람한테 매매를 해서 취득했어요. 취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등기까지 다 마쳤어요. 그런데 진짜 갑순이가 아니고 을순이라는 소유자가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가지고 무슨 소리냐, 이건 내 땅인데 내 건물인데 누가 팔아먹었느냐, 당신 나한테 되돌려줘라. 그럼 이거 되돌려줘야 된다 이 말이 공신력이 없다. 등기부등본에 등기만 믿고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갑순이가 진짜 소유자인지 을순인지 확인을 했어야 되고, 왜 당신이 당신 명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해야 하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사기꾼이니까. 진짜 사기꾼은요 꾸미기도 잘 꾸며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내가 몰랐다. 나는 이 사람이 진짜 소유자인 줄 알았다. 이 말이 몰랐다는 말이죠. 민법의 선의취득. 나는 갑순이가 소유자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모르고 취득했으니까 내가 진짜 소유자다 라고 주장을 해도 인정을 못 받는다. 그게 뭐예요? 공신력이 없음. 등기만 보고는 안 된다. 실제 소유자를 실질 소유자인가를 판단을 했어야지. 그 다음에 취득 시효기간. 취득 시효기간은 등기부로 이렇게 공신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의취득도 인정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공신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선의취득이 인정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조금 이따 또 할 겁니다. 모르겠으면 민법에서 법률에서 배울 거니까. 시효기간은 등기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더블 차이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여기 앞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평 빌딩에 앞에 보니까 빈터가 있어요. 그래서 빈터도 주인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거기서 집을 지어놓고 한 20년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것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등기를 하면 몇 년이에요? 10년. 그 말이죠. 취득 시효기간이. 그죠?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나머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안 읽어봐도 이 네 가지는 꼭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정답을 체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죠? 재밌는 것은 그 무주물 보세요. 무주물은 주인이 없는 부동산을 말하는 거죠.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어디로 기속돼 버려요? 국가 땅이 돼 버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시간 나는 대로 보시고 다음 페이지. 이제 정신없이 넘어갑니다. 자, 부동산의 분래, 지목에 의한 토지의 분류. 지목은 몇 개 지목으로 나눌 수 있다? 28개 지목입니다. 자, 건축물의 용도 구분도 28개 용도로 나누어요. 그죠? 근데 가지수, 이 28개 이 말은 시험 문제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출제는 안 해요. 알았어요? 근데 뭘 여기서 이제, 이런 정도로 땅의 호적을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이 종류별로 이렇게 나눈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되죠. 전답, 가수원 이런 거 다 암기할 필요 없고 쭉 보셔가지고, 자, 나머지는 첫자로만 해요. 예를 들어서 대지는 전은 전이니까 한자로만 전음 표시하면 이거 밭 이렇게 다 알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글자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대 다음에 공장용지. 자, 공장용지는 첫 번째 글자로 다 표시를 하는데 요거는 중복이 되니까 공원하고 중복되니까 공원은 공자가 되면 공장용지가 아니고 공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장자로 표시합니다. 장자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공장용지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약자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지 그러면 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장용지는 공장할 때 장, 그 다음에 주차장 할 때 주차할 때 차, 차에다가 표시하면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주자 표시된 거는 뭘까요? 주유소. 그 밑에 바로 있네. 주유소 용지. 주유소 용지는 주자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쭉 제가 제일 밑에서 위로 하천. 하천도 두 번째 글자로 합니다. 천자가 들어가면 하천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유원지. 유원지도 원자 이렇게 두 번째 글자로 합니다. 요 네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낼까요? 뻔하잖아요. 대 그래놓고 뭐 다른 것 설명하면 틀린 거고 대를 대지라고 하지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모 상자 제일 밑에를 중요 표시하세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을 설정할 때는 다음에 의한다. 이렇게 네모 박스 제일 밑에 옛날 책은 없나요? 하나 더 넘겨보세요. 그래요? 요 새 책에 여기 옛날 책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어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못 찾아드리겠는데 거기 앞에가 있나요? 앞에가 있네요. 1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지는 아까 최소 원소 단위라고 그랬죠. 그 상태에서는 분필과 하필할 수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지번을 붙일 수 있는 최소 등록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그 다음에 줄 것이고 주된 사용 목적,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주된 용도가 종교용지냐 예를 들어서 뭐 사역적지냐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가 일시적으로 사용되면 그건 지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 당초의 지목 그대로 한다. 그 다음에 건축법에 한 건물의 종류는 자 여기는 뭐를 중요 표시하셔야 되느냐. 건축법에 의한 것은 최소한 단독주택하고 나머지는 몰라도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 어차피 여기에 좀 틀리게 돼 있어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요 두 가지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중요 표시하시고 단독주택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눈다고요? 4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근데 제일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공간. 공간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강공서 이렇게 생각해도 될 거예요. 애국 공간 뭐 이렇게 하듯이. 공적으로 쓰는 뭐 건물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다가구. 그죠? 그 다음에 다중주택. 이렇게 돼 있죠. 다중. 그죠? 단독. 단독이어도 이렇게 4가지로 나눈구나.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뭐 아파트 등으로 구분한다. 그럼 틀렸죠? 이렇게. 단독은 뭐 생각할 필요 없고 다중주택은 뭘 생각하면 되는지 여기 사례만 되면 돼요. 거기 한 번만 읽어보셔야 돼요. 다중주택은 뭐예요? 이번에 불난데 그와 유사한 거 고시원 같은 데를 다중주택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꼭 맞아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말. 다가구주택은 어디를 말할까요? 원룸, 텔 뭐 이런 말 들어가잖아요. 원룸. 그러면 차이점이 예를 들어서 다가구주택은 원룸, 내가 원룸에 들어갔어요. 내 앞으로 등기 될까요? 안 되죠. 등기는. 원룸이니까 전체 건물 소유자가 나한테 이 방 한 칸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개별 등기가 안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자,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는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왔지만 감을 잡기 위해서 이거 사례를 드린 거고 이렇게 4가지로 나눈다. 공동주택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죠? 첫 번째가 기숙사. 기숙사 모르시는 분 없죠? 이거 생략합니다. 실제로 시험에 나올 때도 기숙사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서 핵심은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구분입니다. 아파트는 무조건 평수하고 관계없습니다. 몇 개 층 이상? 거기 5개층. 층수가 5개층 이상이에요. 그럼 무조건 아파트로 구분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4층 이상이네. 이하네. 보세요. 기숙사도 4층 이하여야 되고 나머지도 4층 이하여야 돼요. 그죠? 기숙사도 많이 하나 5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구분한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2가지가 아파트하고 비교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연립주택. 그죠? 거기 보면은 연면적이 얼마를 초과해야 돼요? 넓은 거 660 초과해야 됐네요. 그런데 층은 몇 개 층? 5개층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4개층 이하.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엄청나게 넓으네요. 소위 말하는 고급 빌라. 서초동의 고급 빌라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공동주택인데 연립주택에 해당되구나. 고급 빌라촌.
이런 것들을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고급 빌라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이 시험에 나오면 뭔가 이렇게 감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다 세대네. 여기는 다 가구고 여기는 다 세대네. 이게 시험 문제 가끔 잘 나오겠네. 딱 보니까. 여기는 다 세대. 그죠? 다 세대니까 요거하고 비교해서 가끔 섞어서 낼 수도 있겠죠. 다음은 단독주택의 설명이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공간이다. 그러면 틀렸죠. 다세대주택은 여기 공동주택에 속하죠. 다가구주택이 아니고. 여기도 그러면 뒤집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가구, 기숙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럼 틀렸죠. 이런 식으로.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문장 속에서 나오면. 다세대는 660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는 연립은 초가고 여기는 뭐라요? 이하. 그러니까 좁은 것, 조금 작은 것들. 그리고 4계층 이하여야 되겠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다세대 주택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다고 여기는 고급 빌라 정도 생각하면 되겠구나. 연립주택 이렇게. 그죠?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구분 등기가 원하면 돼요, 안 돼요? 구분 등기가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하고 구분하냐면은 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가장 구분하는 이유가 이걸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어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 구분 등기가 가능하다. 구분 등기나 개별 등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 구분 등기가 가능하다. 여기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섞어도 혼동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있어도 보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틀릴 가능성이 높고 아주 쉬운 거는 그냥 쉬워요. 판매 영업시설 그러면 판매에 관련된 시설만 나와요. 그러니까 보지 마시고요. 괜히 봐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는 상식으로 알아야 되냐면 새책의 3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2006년도 5월 달부터 이 용도가 건축물의 용도도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28가지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목도 28가지, 건축물도 용도도 28가지로 이렇게. 근데 우리 책에는 21가지만 설명이 돼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관광휴게시설 그랬잖아요. 자, 관광휴게시설이 뭐라고요? 이렇게 야외, 극장, 어린이회관 이런 것도 다 휴게시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특성. 여기서부터는 이 자체가 다 시험 문제, 한 문제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부분은 꼭 한 번 정도 읽어보셔야 돼요. 자, 부동산은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지의 특성과 건축물의 특성 크게 크게 이렇게 나누겠죠. 토지, 건축물. 근데 건축물의 특성은 잘 안 나와요. 시험 문제.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생략하고 나중에 책만 보고요. 토지의 특성이 나오는데 토지 중에서도 자연적인 특성과 여러 가지 특성이 인문적 특성이고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자연적 특성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씩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가번이 부동성이에요. 다 알겠죠? 그 한문이 있죠. 부동성. 자, 우리 집 저기 제주도 성산 일출봉 앞인데요. 거기 지금 한 200평 되는 우리 집이 있어요. 지금 아무도 안 살아가지고 곧 쓰러져요. 그거 뚝 뛰어가지고 서울에다가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수어갈 건데. 그죠? 이렇게 부동산은 자연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 부동성. 그 말이에요. 움직일 수 없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위치가 고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가 근거가 된다. 그래서 1번 보세요. 우측가로 1번.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짓는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거예요. 동산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내 땅, 제주도 땅 옮기고 싶어도 못 옮겨.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제가 어느 생명보험인가 거기에 특강 가가지고 했더니 우리 집에 가서 돌도 가지고 오고 흙이 그리워서 흙도 파가지고 왔는데요. 그래가지고 자기 고추도 심어 먹고 그런데요. 시골에서 흙을 파가지고 가서 그거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는 이제 일부 전체를 다 집안 필지 자체를 다 떼올 수는 없잖아요. 지하, 지중공간, 공중공간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짓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시장을 그 다음에 줄 거세요. 국지화시킨다. 한마디로 뭐예요? 그 지역에 한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은 강남 땅은 계속 집값은 오른대. 강북은 종로는 오르지도 않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국지화 시킨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3번. 3번에 뭐냐면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을 그 다음에 줄 그으세요. 임장 활동화 시킨다. 정보 활동화 시킨다. 정보는 뭐예요? 그 정보를 거기 가서 알아내야 되겠죠. 임장이 뭐예요? 임장. 거기 써졌네. 가로에. 현장에 가서 임해서 이 말이에요. 현장에 임해서 그 장소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확인하자면 큰 낭패를 보죠. 그래서 그걸 보고 임장 활동이라고 그럽니다. 임장. 그죠? 그 다음에 4번. 불완전한 시장이라고 그랬죠? 정보가 불완전. 어떤 사람은 거기가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2억 간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2억 천이라고 그러고. 다 틀리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공시방법은 다르다고 그랬고, 아까. 당연히 등기고. 견본이나 이런 거를 진열할 수 없어. 아니, 있는데요. 아파트 거기, 견본 모델하우스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대부분이 아무 말이 없으면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토지.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견본 이거 진열할 수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제가 공부할 때, 옛날에 건대 모 교수님한테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거는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토지를 말하는 것이네. 이렇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견본주택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이용 방식이나 입지 선정에 영향을 미치 당연한 거죠. 그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강원도 이번에 평창이고 어디고, 제 친구 고향 그쪽인데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렸다고 그러네요. 제 고향 친구도. 그래서 한번 옛날에 제가 몇 년 전인가 한 10년 15년 전에도 직장에 다닐 때인데 그때 휴가 내 가지고 1박 2일로 제가 가서 도와준 적이 있어요. 진짜 그때도 완전히 깡그리 집만 안 무너졌지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타임을 놓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영속성. 그러니까 한문이 있죠. 지금 무슨 특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 특성, 토지 특성. 토지 특성하는 겁니다. 토지의 자연적인 특성. 그래서 두 번째가 영속성입니다. 토지는 영원하다는 거죠. 그죠? 안 없어지고, 부서지지도 않고, 그 말이 불개성. 영원하니까 안 없어지니까 내구성 이 말이죠. 따라서, 아까 삼각자산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삼각자산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삼각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감가상각의 적용을 배제시킨다.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소유와 이용의 이익을 분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소유는 내가 임대료 가지고 당신이 좀 활용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활동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 장기적 배려. 그죠? 그 다음에 4번, 부증성, 늘릴 수가 없다. 아니, 서해안 간척지 늘리던데요. 그거는 학문적으로는 늘리는 게 아니고 활용, 있는 거를 물을 막아서, 기존에 있는 땅인데 물을 막아서 활용한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부증성이 적용이 됩니다. 이론적으로. 생산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필처럼 소모 쓰면 또 생산하고 쓰면 생산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땅 따먹기로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물론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근본적으로 종교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땅 따먹기예요. 우리나라도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다 그러잖아요. 이 한반도 조그마한 거를 가지고 자기들 이속 챙기려고 전부 다 통일을 원하지 않고, 그죠? 자기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하여튼 이 부증성, 비생산성 많이만 늘릴 수 있으면 좋을 건데, 그리고 앞으로 큰 문제라고 합니다. 이 부증성, 비생산성하고도 관련되는데요. 앞으로 이 바다 해면 수면이 1년에 뭐 0.5cm씩 지금 늘어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1cm, 막 5cm, 10cm 이렇게는 늘어난다고 그래요. 수면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지구 온난화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빙하가 막 녹고 그래가지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본은 당연히 바다에 깐고, 일본 땅은 그래서 일본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앞으로. 너희들 열심히 살아 하면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죽어버릴지도 몰라. 그렇게 문제가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지금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또 개발을 하겠죠. 식량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식량은 과학자들이 이미 개발을 해놨대요. 식량 문제는 발생이 안 된대요. 예를 들어서 쌀 한 톨이 지금 이만큼 한데 하나만 심어도 사람만큼 한 유전 뭔가 줄기세포 비슷한 거 해가지고 한 사람이 쌀 한 개를 가지면
한 달을 먹을 수 있을 정도 크기가 생산이 된대요. 과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나무에서 막 토마토도 열리고 무슨 사과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막 이렇게 돼버린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연구가 끝났나 봐요. 근데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대비가 안 돼가지고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예를 들어서 오히려 부중성이니까 땅을 막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막는 게 잘못 막으면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된대요. 해수면이 높은 자연적인 힘, 이 물의 힘은 막을 수가 없대요. 원자폭탄보다 더 세니까. 그 쓰나미 봐요. 쓰나미가 뭐. 쓰나미도 마찬가지. 왜 일본 말로 지어 그거를? 일본이 강대국이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일본은 쓰나미로 혼동해? 우리 신문만큼이라도 우리나라 말로 만들어가지고 뭐 지진회의를 당초 썼던 대로 하지. 처음에는 지진회의로 발표했었어요. 언론에서. 그런데 나중에 갑자기 전 세계가 쓰나미로 통일하자 그래가지고 쓰나미로 바꾼 거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줏대가 없어요. 기자들도. 뭐 하다 보면 저는 이게 열불이 터져갖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자, 부중성 1번. 자, 생산비 법칙이 적용이 안 된대요. 이거 시험에 이제 나오면 잘 알아요. 무슨 말이에요? 자, 연필을 생산하면 연필을 표준형으로 대량 생산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은 하나를 생산할 때는 10원이 들었으면 10개를 생산하면 1원밖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생산비 법칙이에요. 그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러나 땅은 그렇게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부중성이기 때문에 생산비 법칙이 적용이 아무리 돈을 들여서 해도 생산이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토지 부족 문제의 근원이 된다. 왜? 생산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토지 부족 문제가 영원히 해결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보세요. 이제 요거는 우리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부중성은 토지의 공급 곡선을 혹시 100점 맞으려면 이것까지 하셔야 되는데 100점 맞을 필요 없어요. 공부는 할 필요 없습니다. 공급 곡선을 수직으로 만든다. 수직. 왜? 생산법칙,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옛날 책은 없나요? 공급 곡선을 수직으로 만든다. 원래는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도 우리 책에도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요. 이게 가격이고요. 요게 이제 공급량 또는 수요량인데 요게 원래는 공급 곡선이 서프라이 이렇게 되잖아요. 수요 곡선은 D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요게 균형 가격이고 요게 균형 양 이렇게 해서 여기 이 가격 여기 이 가격에 이만큼 자원이 배분된다 그 뜻이에요. 또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가격에 내가 이만큼 사과 하나를 산다. 분필 하나를 산다. 책을 산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아니고 부동산 시장의 토지의 공급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 늘릴 수가 없으니까 고정이 돼버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른 시험에서는 상당히 잘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되니까 그냥 상식으로 알아놓고 이게 부중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구나 이 정도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3번 희소성이죠. 생산이 안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균형 가격이 형성되지 않게 되고요. 따라서 나머지는 6번은 집약화. 집약화 아시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 종로 땅을 활용하려고 집약화하니까 뭐예요? 1층은 안 짓고 2층, 3층, 4층, 5층, 10층, 50층까지 올라가잖아요. 이게 집약화예요. 근데 원래의 집약화는 뭐였어요? 원래의 집약화는 유럽에서 농사 짓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1모작, 2모작, 3모작 하는 것도 집약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그 낙농업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더 집약한 것이 상업. 도심에 가까울수록 상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또 집약하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현대적인 의미의 설명은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건물을 1층 지은 것보다는 500층 올리는 게 똑같은 100평을 활용하더라도 집약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 시험은 쉽게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다음 중 토지의 부중성, 비생산성으로 인한 관련돼서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거 하나 골라라. 근데 이게 딱 해놓으면요. 이게 부중성에 해당되는 건지 또는 부동성에 해당되는 건지 이게 또 영속성 뭐 다른 말로 해당되는 거 이게 구분이 잘 안 돼 버려요. 이거 지금 설명하니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한두 가지를 꼭 짚어놔야 돼. 다 모르더라도. 아셨죠? 그 다음에 라버는 개별성. 이건 뭐 위치로 지리적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그렇고 우리 집도 생각하면 되겠고 내가 어느 집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못 산다. 우리는 왜 집값도 안 오르고 땅값도 안 오르냐 이렇게
그죠? 따라서 개별성, 비대체성. 대체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연필은 부러지면 다른 거 사가지고 대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땅은 제주도의 우리 집은 다른 걸로 영원히 대체할 수 없어요. 왜? 동일한 것이 없으니까. 그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질성, 비대체성, 개별성입니다. 자, 1번 놔두고 2번. 따라서 개별성 때문에 비교를 어렵게 해요. 여기는 땅값이 비싼데 바로 옆이 조금만 더 여기 안으로 들어간 거.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싸요. 왜? 골목이 다 막혀버렸으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정도예요. 그 다음에 3번 일물일가의 법칙을 적용을 그 다음에 동그라미 배제시킨다. 일물일가의 적용을 뭐? 동그라미 하세요. 배제시킨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뭐죠? 자, 연필은 여기 HB 연필이라 이 분필이라고 그러세요. 이 분필은 종로에 사도 100원이에요. 부산에 가도 10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일물일가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여기 땅 두고 바로 앞에 땅 틀려요. 우리 집 가격 틀리고 앞에 땅 가격 틀려요. 그죠? 따라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 이거 이론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4번 부동산을 독점화 시킨다. 독점. 내 땅은 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 하나? 그래버리고 끝나버려요. 그죠? 그 다음에 인접성, 연결성은요, 서로 상인성이라고도 하는데, 이웃집하고 우리 집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간 활용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상인성이 이거예요. 자, 도로가 이렇게 열렸어요. 근데 우리 집 땅은 이거예요. 또 다른 집 땅 이렇게 있고. 그런데 우리 집하고 아주 친하게 지낸 뒷집은 완전히 도로에 접하지 않아. 그러면 이 집은 밖에 나가려면 이 일이 다른 데로 돌아가거나 우리 집을 여기를 활용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죠. 이렇게 남의 땅 이걸 활용하는 걸 혹시 뭔지 아세요? 지역권이라고 해요. 지역권. 나중에 이제 또 나옵니다. 요 남의 땅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집하고 너무 사이좋게 지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상인성, 인접성이 뭐냐 하면은, 자, 우리 사이좋으니까 여기 지금 평당 1000만 원이야. 여기는 평당 200만 원밖에 안 해. 왜? 도로하고 인접하지 않으면 맹지라게 해가지고 써먹지를 못해요. 글자 그대로 눈이 멀었다면 맹지. 그래서 이거 땅값이 이렇게 실제가 차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 이거 합필하자. 합필해가지고 똑같이 여기가 1-1번이고 1-2번이었으면 이거 없애고 1번지로 합필해가지고 여기다가 고급 빌라를 지어버리자. 그러면 여기 땅값도요 1200으로 오르고 여기 땅값도 1200으로 올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게 바로 인접성, 연결성의 가장 대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혼자만 잘 살겠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동산 개발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사가지고요. 이 싼 땅을 먼저 사요. 또는 이 땅을 먼저 사든지 하여튼 사면 가서 사정을 합니다. 오늘은 주스 사갖고 가서 사장님 내가 이거 이렇게 했는데 실은 건축업자인데 여기 1000만 원인데 내가 1100만 원 드릴 테니까 100만 원씩 더 드릴 테니까 저한테 파십시오. 또는 이 집에 가서 지금 200만 원인데 내가 한 300만 원 줄 테니까 더 줄 테니까 내가 파세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더 준 거예요. 그 사람. 왜? 둘이 합필해가지고 개발을 하면 이게 땅값도 1200원 건물 분양해서 또 분양 수익 올려. 엄청나겠죠. 이거는 거를 줘요. 바로 이게 바로 토지의 인접성, 상인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거기 1번 보세요. 1번. 인접 토지와 이웃집 토지와 이 말이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죠? 당연하죠?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보시고요. 인문적 특성. 지금까지는 자연적인 특성을 했고요. 인문적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인간이 가미된다. 이 말이에요. 인문적 특성은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자, 용도의 다양성.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땅을 상업지로도 쓸 수 있고, 주택지로도 쓸 수 있고, 뭐 내가 기분 내키면, 뭐 염전으로도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 용도를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이거는 인간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보면은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길까요? 이것 때문에 평당 분양가가 세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이제 천호사거리를 이유를 드는 이유는 천호사거리에 제가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천호사거리를 가보면은 의외로 저는 깜짝 놀란 게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은가 모르겠어요. 여기 종로나 강남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위에 옥상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머리밖에 안 보이지만 와 아마 5분에 한 500명 내지 300명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세울 수 없어요. 그럼 거기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데서
여기가 사거리인데 여기가 이제 지하철이고 여기가 현대백화점이 있던가 거기 천호 사거리고. 자, 여기에 보니까 건물이 있는데 여기는 옷가게를 해갖고 어떤 사람은 한 두세 달 만에 임대료도 못 내고 나가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옷가게가 아니고 화장품 가게를 해가지고 3년을 하고 30년을 해갖고 또 떼돈을 벌어요. 왜 그러겠어요, 여기도? 물론 여기는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지만 건물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경영수완이 좋아가지고 나는 이 사람 평당 1,000만 원의 옷가게는 못 견디고 나갔지만 나는 이 용도를 화장품 가게, 여기는 젊은 학생들이 많이 다니니까 화장품 가게를 해가지고 싸게 저렴하게 해서 하니까 평당 1,000만 원을 내고도 용도를 잘 활용해서 자기가 이익을 남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 용도의 야당성이 저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임대료나 이런 시가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인 거예요. 저게 바로. 알았죠? 그래서 어디가 정해지냐면요. 3번에 보세요. 2번에 보세요. 부동산 활동 시 다양한 용도 가운데 최고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최고 효용성을 발휘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 2번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저거예요. 알았죠? 모든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유식한 말로 최유효이용이라고 그래요. 최유효이용. 그 2번의 끝에 있죠? 최유효. 가장 효과적으로 잘 이용한 사람. 그 다음에 4번 병합 분할의 가능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분합이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땅을 아까 여기 잘 지워버렸네. 땅을 이렇게 합치는 거. 이것도 병합이고 분할은 뭐예요? 오히려 나누는 거. 나누는 거는 너무 크면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거. 너무 쉬운 거고요. 그래서 거기 1번, 4번에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게 된다 이 말이죠. 지원. 그 다음에 쭉 지나가고요. 나머지는 이제 조금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래서 보지 마시고. 답은 사회적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 그래서 거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자, 옛날에 여기 종로 1번지 그러면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됐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디에 밀려요? 강남이나 다른데 일산이나 분당 그 로데오 거리에 밀려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회적 경제적으로 위치가 변했잖아요. 실제 종로가 강남으로 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문적 특성 중에 사람이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쇠퇴기가 되고 강남이 주 이제 성장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바뀌었다는 뜻이지 땅을 파다가 옮겼다는 뜻은 아니다. 응? 그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만 줄 꺼서 읽어보시면 되고. 라번 토지 후 사회성과 공공성. 이런 거는 타이틀만 보면 되겠네요. 사회성, 공공성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공공성인데요. 이런 거. 이거예요. 사회성, 공공성은 가장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갑자기 우리 집이 있는데 그 옆에 그동안에 뒷산이 있어가지고 아주 배경이 좋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었고 또 이렇게 계곡도 흐르고 이렇게 좋은 집이었는데 갑자기 여기에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들어온대요. 또는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대요. 이 집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겠죠. 이런 것들이 사회성, 공공성이에요. 또 좋을 수도 있겠죠. 갑자기 여기에 도서관이 들어온대요. 도서관이 크게 들어온대요. 그러면 좋겠죠. 그죠? 그랬을 때는 여기 집값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성, 공공성이 꼭 나쁜 것도 있거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 정도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한 챕터가 끝났으니까? 아니면 조금 더 할까요? 조금만 더 할게요. 자, 부동산 시장 분석의 의 여기 있네요. 자, 시장 분석. 자, 시장 분석은 여러분들 의의는 읽어보시고요. 시장의 특성, 부동산 시장의 특성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1번 줄 그으세요. 부동산 시장은 특성이 첫 번째가 국지화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지역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대상 부동산의 대상 지역의 분석을 해야 되고 인근 지역을 분석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종로다 그러면 종로에 내가 평창동에서 산다. 그러면 종로 평창동에 대한 대상 부동산 그 다음에 그 인근 지역은 어떤가 종로 지역은 어떤가 용산 지역은 어떤가 이런 거를 유사 지역이라고 하죠. 이렇게 수급권, 동일 수급권이라든가.
근데 이거하고 동 떨어진 강남 지역을 분석한다. 그거는 말도 안 돼 버리잖아요. 간접적으로만 분석이 되지. 그래서 이게 국지화는 대상 부동산과 그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그러니까 동일 수급권은 어떤 경우이냐면은 종로, 용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유사한 수급권을 동일 수급권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분석하는 것.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국지화 때문에. 자, 2번 불완전 경쟁. 맨날 나오네. 제가 한 3번 말한 거예요. 그 지역에 가서야만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지역에 가서야만 그 집에 어디가 안 좋고 가격은 비싸다 싸다. 인터넷으로 볼 때는 그게 가격이 싼 줄 알았더니 위치가 좋은 줄 알았더니 가서 봤더니 그 옆에 하천이 흘러버리고 오물이 흐르더라. 안 되겠죠. 그런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하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3번 당연한 게 불완전함으로 동시에 비공개. 공개가 잘 안 돼. 그죠? 특히 이거. 분명히 이분하고 저하고 5억에 거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무서 신고할 때는 4억 2천에 신고했다고 거짓말로 신고하고 우리 둘이 짜가지고. 그죠? 또 다른 중개사한테는 집값 떨어졌다고 요거 넣어먹으니까 우리 5억이 아니고 6억 8천에 신고했는데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죠?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지금. 거래 정보가 비공개성이다.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유리하게 집값 안 떨어지게 말하고, 세무서 가서는, 아이고, 그 5억이요. 금매물 때문에 4억 2천에 팔았어요. 이러고. 그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법적 제한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남북이 공존해 있기 때문에.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거래 허가제. 허가를 맡아야만 토지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 5번. 자율적인 수급 조정이 미약하다. 요즘에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 말이. 옛날에는 수급 조절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 토지는 비생산성이니까 수급 조절이 아예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다, 소유권자다. 안 팔아버리면 아무리 사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 이제 이런 경우는 새로운 이론은 뭐냐면, 자, 아파트가 이제 아파트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강남에 예를 들어서 20만 세대가 수요가 돼요. 수요라는 건 알죠? 내가 진짜로 사고 싶고 실제로 돈 능력이 있는 거. 그죠? 그래서 그거를 유효 수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20만 세대는 최소한 지금 분양하면 분양이 100%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2006년 8월 1일 현재 아파트를 착공합니다. 그래가지고 3년 만에 지었어요. 그랬더니 이론적으로 3년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분양이 안 돼버려. 예를 들자면 이론적으로. 왜? 시간차 때문에, 시차 때문에 부동산의 수급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 20만 세대가 그동안에 기다리지를 못해서 다른 데서 뭐 연립도 사고 뭐 분당으로도 가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수요 조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지방이 얼마만큼 수요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게 브랜드예요. 브랜드. 무슨 아파트, 뭐 호수 같은 아파트, 내 아내 같은, 뭐 내 남편 같은, 뭐 이렇게 막 짓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 편한 세상, 그 다음에 뭐 삼성은 레미안, 현대는 뭐죠? 아이파크,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지은데 이 20만 세대 수요층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유인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착공을 해서 분양을 하면 바로 분양되게. 앞으로 특히 힘든 거는 뭐죠? 선분양이 아니고 후분양이잖아요. 80% 내지 60% 공정이 됐을 때 모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브랜드가 아니면 진짜로 내가 편한 게, 신혼부부는 신혼부부가 편하게 지어야 되고 60대 부부는 60대 부부가 편하게 짓지 않으면 앞으로 분양 안 됩니다. 곧 그렇게 돼요. 정부에서 그걸 지금 유도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왜? 공급은 안 하면서 그냥 원포만 때려가지고 세무조사 하겠다, 투기하면 뭐 하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공급은 안 하고 막 때리니 내리치니까 아파트 값만 폭등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물며 토지는 수급 조절이 아예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개입하게 되는 거고요. 주택이라든가 이런 건축물은 대부분 착공을 하면 이렇게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언밸런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걸 뭐라고 하죠? 혹시 아시는 뭐 경제학에서 이와 유사한 이론. 학생들은 알 건데, 거미집 이론. 거미가 거미집을 짓잖아요. 이렇게도 짓고. 그래서 타임에 걸맞지 않게 수요와 공급이 항상 언밸런스다 이 말이에요. 항상 언밸런스. 수요 공급이. 그럼 나중에서 이제 물론 균형을 찾기는 찾는데
그런 것이 거미집이로입니다. 경제학에서는. 근데 우리 시험엔 거기까지 안 나오니까 하여튼 수급 조정 기능이 미약하다 이런 정도로. 그죠? 자, 그래서 그 표를 한번 봐보세요. 일반 재화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특성 비교해서 빨리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만. 부동산 시장은 이론적으로 소수의 참여자만 참여한다. 그 다음에 정보 습득이 용이하지 않다. 비공개, 곤란하다. 그죠? 거짓말한다고 그랬죠? 5억 거래해놓고 4억 거래했다. 여기서 저기 가서는 6억 거래했다. 그러고 유리할 때로.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비표준화되어 있다. 제가 설명한 것을 더 옆에다 체크해놨다가 보세요. 소수의 참여자, 곤란하다, 비표준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경쟁 정도가 불안전 경쟁이다. 거기 불안전. 불안전은 거의 시험에 나오면 점수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역할이 중대하다. 그런 정도가 지금 기출문제가 그걸 위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경기 변동은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